만약에 3월에 0.25를 올린다. 그러면 저는 7번 다 올릴 것 같아요. 다 0.25로. 그렇게 많이? 해외 선물에 지식을 쌓는다. 자, 2022년 1월 27일 이민년 첫 우리의 해적 방송입니다. 우리 김성주 차장님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설 연휴잖아요. 설 연휴 시작되죠? 네. 첫 촬영. 맞아요. 괜찮아요. 그냥 가죠? 원래 나이 들면 자꾸 헷갈려 이제. 그대로 살려서 갈까 이어서 자, 우리 첫 방송입니다. 올해 22년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 지금 그리고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이죠. 참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죠.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미크론 확대 정말 정신이 없고 거기에 미국 금리 긴축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금리 동결을 시켰지만 3월부터 이제 다음 FOMC 때 바로 인상을 네. 시킨다라고 이제 언지를 준 거죠.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김성주 차장님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올해 첫 번째 FOMC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한국 시간으로 이제 27일 새벽 3시경에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고 이제 의장인 이제 파월이 이제 발언을 했죠. 네. 그런데 일단 금리는 요번에 인상은 안 했다. 네. 하지만 3월에 그냥 바로 인상을 할 거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누구나 들으면 다음번에는 인상이다 라고 이제 각인을 시켜줬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에 FOMC 미팅이 8번 있잖아요. 네, 맞아요. 6주마다 한 번씩 하나씩 있죠. 있어서 8번 네. 있는데 한 번 끝났어요. 근데 7번 남았는데 네. 이게 사람들 시장의 소문이 매 FOMC마다 다 올려버린다. 이렇게까지 지금 좀 매파적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네, 지금. 해석 자체가 파월이 이번에 얘기한 거 자체가 처음으로 이렇게 매파적으로 그렇죠. 상당히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전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그러든다 이야기했을 때도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세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 현재는 금리 수준을 거의 제로 금리로 네. 유지를 했지만 일단 뭐 고용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서 네. 금리는 무조건 올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함에 따라서 3월에 아마 0.25가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몰라도 갑자기 한 번에 0.5 올릴 수도 있고. 네. 뭐 0.25 지금 차장님 말씀하셨지만은 0.5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파월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0.5, 그러니까 50bp도 충분히 가능성이 가능하다.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열어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3월에 0.25를 올린다. 그러면 저는 7번 다 올릴 것 같아요. 다 0.25로. 그렇게 많이? 근데 한 번 0.25씩 다 올린다 하면은 2% 정도 가는 거죠. 2% 올해 1.75에서 2% 정도 가는 거지.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 2% 정도까지는 뭐 이미 뭐 제로 금리에서 2%는 크게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할 것 시장 같아요. 현재까지 계속 이제 올해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중반 넘어가서 6월 달까지도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 하면은 이제 미국은 거의 비슷하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이번 1월 달에는 이제 동결을 1월 달 0.2 올렸죠. 네. 한국도. 근데 한국은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네, 지금 벌써 선제 대응을 하고 있죠. 벌써 1.25%예요. 네. 그러면 미국과 거의 1%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만약 여기서 2월 달에 한국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2월 24일 날 네. 거기서 먼저 또 한국이 한 번 더 올려준다. 뭐 그러면 저는 미국이 0.25뿐만이 아니라 0.5까지도 올릴 수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신경 쓸 이유는 없겠죠. 신경 쓸 이유는 없지.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도 다 이제 올린다 하면 제일 키 이슈는 유로존인 것 같아요. 유로존. 유로존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충분히 올릴 상황이 됐지만은 아직까지 안 유로존도 올리고 있는 거. 이야기는 없지만 어느 수준에 다다랐을 경우에는 이제 유로존 그 20일 지난 회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이미 표명을 다들 그쵸.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일단은 금리를 만약 올린다 그러면은 유로존도 같이 올릴 수 있는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시장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단 금리는 뭐 3월달에 일단 뭐 기정사실화 된 거고 얼마를 네. 올리던 뭐 0.25건 0.5건 무조건 올리는 거고 이제 채권 매입 계속 했잖아요. 네. 계속 줄여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2월달에 300억 달러 매입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이제 끝내는 거죠. 그렇다면은 가장 또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QT 양적 긴축. 과연 이게 실제로 올해 상반기부터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될까? 대부분 지금 또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네. 3월달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2월달에 일단 유동성 공급을 했던 거를 이제 끝내고 네. 그러면 공급을 다시 흡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마 말씀해주신 양적 긴축이 한 5월에서 6월 정도 되지 않을까 시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좀 예상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대한 지금 오늘도 굉장히 충격이 지금 심하잖아요. 지금 아직 미국 자고 있는데 선물로만 봐서도 지금 이미 뭐 미국 선물 시장 선물 지수로 지수 선물들이 따졌을 때도 뭐 이미 뭐 2% 2% 가까이 지금 빠지고 하락을 있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도 지금 타격을 괜히 심하게 많이 받고 받았습니다. 원달러도 오르고 있고 원달러는 우리나라 오늘 1,200원 1,200원 뚫었죠. 훌쩍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랬다 여파 그러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실제로 시장금리는 훨씬 더 많이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한국은 우리나라의 많이 기준금리를 이제 기준금리 많이 올렸잖아요. 2번 올렸지만은 시장금리는 이미 3%대 3% 이상이 이상으로 됐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부동산으로 연끌하신 젊은 친구들, 뭐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아요. 그 친구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은행을 친구 삼아 이제 빌린 돈들 네. 이자는 이제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고 네. 주식은 어마무시하게 빠지고 있고 어마무시하게 빠지는 게 오늘 뭐 지금 우리나라 대충 시총 전체 종목이 지금 다 빠지고 다 있는 빠지고 건데 있죠. 다 빠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고 미국이 이번에 양적 긴축을 파월에 얼마나 세게 이야기하냐가 확실히 키 이슈였는데 뭐 시장 예상은 크게 이제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대차대조표에서도 긴축을 확실히 한다, 축소가 확실히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는 확실히 세게 올릴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유럽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고 뭐 기타의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이제 중간 입지에 있는 나라들도 같이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질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외화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러면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보시는 높아야 이제 돼요, 시청자분들이 요거 부분 한번 확인해 우리나라가 왜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올렸을까? 자, 외국에서 이제 들어온 자금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 자, 우리나라 그러면은 은행에다 돈을 막 그대로 넣는다. 이자가 있잖아. 미국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돈을 많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이 더 많이 높아진다. 그럼 왜 한국에 넣어? 예. 미국에 그러면은 넣어야죠. 우리나라처럼 뭐 아시아 쪽이나 개발도상국 쪽에 금리가 더 낮게 되면은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외화 자금이 미국 달러가 물빠듯이 빠지면은 우리나라 이제 IMF도 비슷하고 모든 게 이제 통화 흐름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등을 하겠죠. 급등하고 뭐 주식도 무역 많이 쪽에 빠지고 무역이나 주식이나 모든 게 이제 연쇄적인 반응으로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금리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이야기. 그러면은 해외 선물에도 금리 상품이 있죠. 그렇죠. 책
채권 거래를 한단 말이죠. 이 채권 거래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러면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이유가 좀 확실히 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 채권 수익률이 뭐고 가격이 뭐고 채권 금리가 가격과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TV 뉴스에서 뭐 미국 10년채, 우리나라 국고채 수익률이 뭐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이게 더 이해를 아직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수익률 늘었는데 가격은 빠졌대 자꾸.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문으로 빚채자의 문서권이잖아. 그러니까 빚에 대한 걸 문서화한 자료에 말 그대로. 그래서 채권 거래를 하는 거는 빚 문서를 사고 판다. 뭐 노예 문서 같이 그런 것들 같은 빚 문서를 사고 파는 요건이에요. 이 채권은 나라, 그러니까 정부기관 아니면은 이제 지방 뭐 공기업도 있고 자치단체, 네,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그 일반 회사가 자기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정해진 이제 기한 내에 돈을 이제 돌려준다는 조건 하에서 채권 증서를 이제 찍습니다. 이거를 증권화한 시장이 채권 시장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차장님이 채권 그럼 수익률하고 채권 가격에 대한 이해를 조금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채권 일단 수익률. 네.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보면 채권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금리는 채권 수익률이다. 이자랑 또 똑같아 생각하세요. 그렇죠. 수익률, 이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네. 1%도 붙고 뭐 2% 그거가 일단 채권 수익률이다. 왜냐하면 내가 은행에 100만 원 넣어서 이럴 수는 없겠지만 이자가 10%야. 그러면 1년에 10%야. 네. 그러면 11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그렇죠. 그거는 이자. 10만 원 내 수익률. 수익률은 이제 10%가 이제 수익률이 되겠죠. 이자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채권 가격은 내가 누구한테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주던 아니면 뭐 차장님이 뭐 나한테 돈을 빌리던 거기에 이제 이자를 붙여서 만든 가격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게 채권 가격. 우리 김성주 차장한테 1,000만 원을 빌리는데 1년에 10% 이자를 야, 나 너한테 여기 1,000만 원 빌리는데 10%만큼 이자를 쳐줄게.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이 이제 이자가 이자가 됐잖아요. 1,100만 원짜리가 이제 채권 가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될걸? 자,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채권이란 게 이제 이 채권을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접근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세요. 이 채권이란 거를 그러니까 10년채 채권 수익률이 10%,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러니까 이자가 10%짜리 채권을 내가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채권 수익 10%짜리 채권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게 내일 그러니까 어제는 10%고 오늘이 20%짜리 채권을 판매하게 됐었으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그러면은 채권 10%짜리를 당신 같으면 사겠어? 안 사지. 안 사지. 20%짜리 네, 사지. 20%를 똑같은 가격에 1,000만 원에 살 수가 있다 하면은 10%의 수익률의 채권은 아무도 안 사겠지. 그러면은 이거를 나는 팔아야 되는데 더 싸게 팔아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를 뭐 900만 원에 판다거나.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수익률이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내가 수익률 자체가 더 높은 금리가 이제 발행이 됐다 하면은 당연히 누구나 다 더 높은 수익률에 높은 금리의 상품을 내가 이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낮은 금리의 상품은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으면 손해다 보니까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사? 아무도 안 사. 수익률이 더 낮으니까 그러면 더 낮은 가격에 채권 가격이 더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그 대신에 채권 수익률 이자는 더 높이 올라간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정말 거예요. 단순한 계산이 채권 수익률은 그 우리 수학식으로 하면 네. 채권 수익률 이꼴 분모에 이제 채권 가격이 들어가고 네, 맞아요. 분자에 이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분모가 커지면
이 채권 수익률은 줄어들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 상관관계. 네. 반대로 이제 똑같은 건 이제 그 부모 이제 부모가 부모 커지면 분자 사이라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예를 들어서 2다. 근데 이자가 1이다. 그럼 0.5. 근데 채권 가격이 3으로 바뀌었어. 그럼 0.3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그냥 수학식으로 생각을 해도 더 어렵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1월 26일자 미국 10년째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날 이제 어쨌든 미국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예상을 하면서 미국 10년채 가격이 뚝 떨어졌을 거예요. 수익률이 이제 금리가 오를 거를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움직인다.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죠. 네. 해야 돼요. 해야 이제 돼요. 더 이상 요거를 더 이상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워요, 채권이. 채권 시장이 제일 어렵긴 어려워. 어려운데 어찌 됐든 알아야 돼. 이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2배, 3배 이상 큰 규모가 시장, 훨씬 크니까. 규모가 훨씬 훨씬 큰 크니까.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채권 거래를 하면은 공제도 많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지금 금융 상품에 대한 제가 팁이에요. 채권 거래를 하면은 뭐 우리나라 채권 이제 그 미국 그 해외 선물에 있는 채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나라 채권 상품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채권 상품 거래하시면은 공제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 거래가 오히려 그래서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채권을 공부를 많이 하시면은 오히려 주식보다도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시지만은 내가 조금 더 이득이 볼 수 있는 위험자산보다 그러니까 내가 손실이 볼 확률도 좀 더 적지만은 손실을 조금 리스크를 감당을 조금 줄이고 싶으시다 네. 하시면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당연히 안전자산이 채권. 그래서 네. 약간 좀 단점은 좀 공급이 좀 적잖아요. 네. 유동성이 조금 유동성이 좀 적고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거는 좀 단점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짰을 때, 내가 자산 관리를 할 때, 포트폴리오를 짤 때 모든 게 주식만 담는 게 아니잖아요. ETF도 담을 수도 있고, 채권도 담을 수 있고, 뭐 금도 담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자산, 안전자산 다 섞어가면서 내가 자산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해외 선물을 거래를 하는 목적이 있지만은 상품에 대한 뭐 다변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저희의 이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채권 투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상품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네요. 좀 경기가 침체되거나 조금 사람들이 다들 뭐 위험자산 좀 회피 네. 뭐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그냥 무리하게 주식 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이라도 또 가만히 있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요즘 같은 채권을-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채권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요즘 같은 때는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예를 들어 펀드 같은 것도 주식형으로 했다 채권형으로 했다 왔다 갔다 왔다 할 갔다를 수 할 수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자산 관리를 하는 일종의 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라서 이 FOMC 저희가 FOMC 매번 이제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데 어쩔 수가 없죠. 지금 같은 시장에는 꼭 다뤄볼 수밖에 없고. 자, 기준금리가 올랐으면 시장금리는 훨씬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그 저축은행 같은 데에서는 이제 예탁 자산에 이제 예금 예금 금리. 금리를 많이 요즘은 뭐 4%대까지 해준 데가 생겨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신 분들은 가기가 더 힘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은 이제 예탁을 할 수 있는 예탁을 할 수 있는 적금을 들 수 있는 때는 오히려 요즘 같은 시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주식도 많이 하지만 부동산, 네. 주택 투자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지금 같은 시기 같은 거 이제 금리가 미국도 인상될 거고 네. 한국도 많이 올렸고 네. 더 올라갈 거라고 네. 예상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뭐 다 현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은행에서 좀 빚도 해야 되고 한데 금리 또 이자 비용이 네. 그러니까
알아야지만 내가 금융 자산을 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좀 상승을 하면 이자 비율이 증가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쪽에 들어가는 돈들이 좀 줄어들고 네. 수요도 줄어들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럼 부동산 가격도 조금 빠지겠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네, 연관을- 이런 거에 대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금융시장은 하나. 다 하나예요. 물리고 쳇바퀴가 물리고 물리지. 여기서 하나라도 탈이 나면은 결국은 시장 경제가 탈이 납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패닉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모든 건 쳇바퀴가 맞아서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포괄적인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최근 뭐 3월 달에도 또 이슈가 되면 저희는 또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 그때는 금리를 한번 올릴 거니까. 그때도 반드시 올릴 거예요. 올릴 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미 선제 대응을 하면서 2월 달에도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거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은 원달러 시장 지금 1200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이런 가치 올라가면 것들까지 다 생각을 하시면서 최근에는 경제 흐름을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이야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좀 부랴부랴 이야기를 딱 마침 오늘이 저희가 설 전일 딱 약속을 잡았는데 우리 PD님이랑 FOMC 딱 하는 날이야. 이런 이야기까지 또 나와서 이야기는 참 잘 맞게 타이밍은 좋았죠. 일본어는 좀 아다리가 기가 막히게 맞았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말 써도 되나? 네,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말을 자주 하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가 다음에는, 어떤, 지금 최근에 어떤 가격에 대해서 가격 오른다, 틀린다를, 빠진다라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시점이라 저희가 다음에는 커피 가격의 상승이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많이 마시는 기호식품 커피 가격에 대해서. 물론 지금 커피 가격, 원자재 가격이 전부 다 올라가지고 다 올랐죠. 물가가 무지 막대가 오릅니다. 이 물가에 저는 제 기호식품 커피 값이 오른 것 때문에 이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이 이야기가 왜 이제 커피 가격이 올랐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런 거 이제 뭐 우리 생활에 가게 조금 의식주에 맞춰서 이제 이런 상품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금리 정말 지금 무섭습니다. 무서운 금리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3월달에 또 다룰 거예요. 저희는 그때는 또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는데 그때 진짜 올리는 거 보고 지금 이 정도 빠져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야기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서 미국 시장이 요거까지만 얘기할게. 내가 3일 전에도 3% 올랐다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1.5% 4%가 변동폭이 올라갔단 말이죠. 잠깐 날. 항상 어제도 미국이 2% 넘게 3% 가까이 오르다가 결국은 2% 가까이 빠지면서 끝났어요. 이 변동폭이. 지수가 4%씩 움직이는 변동폭은 뭘까 말 그대로 선물 한 계약만 갖고 있었으면은 한 계약 가지고도 적어도 원화로 환산했을 때에는 근 1,000만 원 돈이 움직일 돈 그 정도까지가 왔다리 갔다리 했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정말 크게 움직인 시장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거래를 하실 때도 조심히 거래를 하시고 지수가 가장 레버리지가 적은 상품이 해외 선물 상품 중에 적은 상품이긴 했지만은 변동성은 정말 크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지수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요즘은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수 선물도 오히려 중장기는 보다는 단기로만 거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제가 너무 또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해외 선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